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강의 챕터 7 신뢰도 및 타당성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와 마찬가지로 2급 실기의 어떤 필답형 강의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내용과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강의의 목적을 통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챕터 7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신뢰도와 타당성의 개념, 신뢰도 제고 방안, 그리고 신뢰도 평가 방법, 타당성, 그리고 측정 오차 순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도란 뭐고 타당성이란 무엇인지 시험 문제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신뢰도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게 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 측정 그리고 동일한 측정값. 타당성이라는 것은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그래서 측정의 타당성이란 저희 앞에서 언급한 측정 개념에 있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도 제고 방안. 자,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는 것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겠죠. 첫 번째,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한다. 측정 항목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모호하다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은 무응답 오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 항목 수를 늘린다. 측정 항목 수를 늘려서 많이 여러 가지 측정을 해봄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면접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면접자들의 그 면접 방식과 태도가 일관성이 없으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신뢰도가 있다고 증명된 측정 도구는 누군가 사용해서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는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질문인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한다. 그래서 같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 이 부분은 측정 항목 수를 늘린다라고도 유사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측정 도구가 되는 항목을 구성한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해야죠. A라는 사람은 기억이라고 이해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니은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C라는 사람은 디귿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측정당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 이거는 측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빼야겠죠. 그리고 측정 항목이 좀 모호하다라고 하면 또 빼야겠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반드시 이런 모호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없는 내용을 제거한 후에 다시 구성을 해서 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신뢰도 평가 방법. 자주 나오지만 신뢰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유사양식법, 내적 일관성법 이렇게 신뢰도 평가 방법이 4가지가 있고 개념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검사 재검사법의 개념. 안정성 계수가 사용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한 시점과 또 다른 시점에 대해서 각각 측정해서 이들 간에 어느 정도 높은 상관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보고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하고요. 그 결과값을 비교 분석합니다. 재검사법의 장점으로는요.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비교하거나 실제 현상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두 번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측정 대상의 변화, 외생 변수, 외부적 어떤 변수 요건에 의해서 변화했는지 아니면 질문지의 원래 신뢰도가 낮아서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검사 효과라고 그러는데 검사 효과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재검사법의 단점으로는 그 결과에 따른 변화를 어떤 건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 검사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로 반분법, 유사양식법, 내적 일관성법이 있고요. 반분법은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 검증 방법이다. 측정 도구를 절반으로 나눈 후에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척도로 보고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어떻게 반분하냐에 따라서 이 상관의 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지에서 홀수번, 짝수번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어떤 척도로 보고 측정 결과를 홀수번을 했던 결과, 짝수번을 시험 봤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 이게 이제 반분법입니다. 유사양식법, 복수양식법, 대안법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용이 비슷한 두 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다. 두 개를 개발한 후에 하나는 사전 측정, 또 다른 하나는 사후 측정에 사용하고요. 사용한 두 개의 측정 도구의 어떤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내적 일관성법,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문항들 사이에, 이런 문항들 사이에,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문항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같은 일관성이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는 크롬바와 알파 값이 있습니다. 측정 항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상관관계 평균값을 산출해서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문항 상호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을 하고요. 이 문항 상호 간에 가장 일관성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이 항목은 제거를 합니다. 이게 내적 일관성법입니다. 자, 신뢰도 평가 방법 4가지, 재검사법, 반분법, 유사양식법, 내적 일관성법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 타당성의 개념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챕터 3 조사 설계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측정 도구가 그 속성들에 대해 얼마나 빠짐없이 측정했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요.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 개념에 있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타당성 개념입니다. 내적 타당성의 개념, 챕터 3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과관계의 타당성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실험이나 연구를 해가는 데 있어서 외생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 독립변수가 실제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의미한다. 인과관계의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실험 상황에서는 독립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일단 통제된다고 가정한다. 1번과 같은 말이죠. 외생적 요인을 배제한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통제된다고 생각한다. 가정한다. 자, 내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으면 실험 결과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외부적인 요건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및 분석되었는지의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타당성의 개념입니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챕터 3 조사 설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챕터 3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요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에서 시험 문제 나온 부분들은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적 타당성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타당성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그 다음에 개념 타당성, 구성 타당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적 타당성에는 세 가지 종류,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그 다음에 개념 타당성,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내용 타당성의 개념. 내용 타당성은 점수 또는 척도가 일반화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해 주는지를 의미한다. 연구자가 설계한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대표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 도구 내용의 대표성,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 한마디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용 타당성.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용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만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의 평가 방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 측정 대상과 관련된 이론들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패널 토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타당성이라는 것은 대표성, 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만큼 잘 측정했는지 의미합니다. 기준 타당성. 기준 타당성의 개념으로는요. 자, 어떤 하나의 척도 혹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서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측정값 그리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요. 두 측정값으로부터 얻은 계수를 타당성 계수라고 하고 타당성 계수가 클수록 기준 타당성은 높아진다. 기준이 되는 측정값과 다른 측정값의 경험적 관계를 비교해서 타당성의 정도를 파악하므로 경험 타당도라고도 한다. 자, 기준 타당성 말 그대로 뭐냐? 하나의 기준 그리고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요 사이의 관련도 상관관계가 높으면 기준 타당성이 높다. 간단합니다. 자, 내용 타당성은 대표성, 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것, 그 내용이 정확한지, 기준 타당성,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그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을요. 자,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개념 이해하셨죠? 자, 기준 타당성의 종류, 예측 타당성, 동시 타당성 두 가지 있습니다. 예측 타당성, 측정하는 방식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비교하는 기준값 그리고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로 평가하고 타당성 계수로 사용한다. 현재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요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발생할 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가. 동시타당성이라는 거는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도구와 이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작성한 측정 도구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와 비교해서 검증하는 것. 제가 요 조사를 시행할 때 A라는 측정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새로운 측정 도구와 요 측정 도구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신뢰도가 높은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인지,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 측정된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값과 같은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값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동시에 발생한 측정 기준에 대해서 두 측정
대상 집단의 서로 다름을 알려주는 기준이 전제가 되며 타당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계량화. 예, 내가 조사에서 사용된 이 다른 측정 도구를 계량화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고요. 이거를 계량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타당성을 측정할 수 없다. 요 기준이 되는 값이 정할 수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지므로 이것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기준 타당성의 문제점, 한계는 무엇인가? 추상적 개념의 연구에서 좋은 기준을 얻는 것이 어렵다. 추상적 개념은 어렵습니다.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속성을 정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세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범위의 제한과 동시의 제한성, 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범위의 제한이 동시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제한된 측정 범위는 동시 타당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기준 변인을 대신할 수 없다. 측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동시 타당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기준 변인을 대신할 수 없다. 기준이 되는 변인을 새로운 어떤 측정 도구가 대신할 수 없다. 범위를 제한시켰으므로 범위도 요가 똑같이 넓혀야 되는데, 즉 영어 시험에서 토플 점수가 높고 토익 점수도 높다 하면 동시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토플 점수에 비해서 토익 점수가 참여자 범위의 제한에 영향을 받는다면 두 측정 도구, 토플 점수와 토익 점수 두 측정 도구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아진다. 따라서 토익 점수는 토플 점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동시적 타당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가 기준이 되는 점수인데 토익 점수로 이제 영어 점수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어 점수, 토익 점수의 시험을 보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요 측정 도구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아져서 토익 점수는 영어 시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토플 점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의 제한과 동시 타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적 타당성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 타당성의 종류는 마지막으로 개념 타당성이 있습니다. 개념 타당성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내용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용 타당성,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 기준 타당성, 하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두고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개념 타당성. 개념 타당성의 개념으로는요, 측정에 의해 얻는 측정값 자체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타당성이다. 이론과 관련해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개념 타당성, 구성 타당성 측정 방법으로는 요인 분석 등이 있다.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개념 타당성의 종류, 이해 타당성, 서로 유사한 여러 개념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이다. 다른 개념들을 측정한다.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집중 타당성,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값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높다. 똑같은 개념을 다른 측정 도구로 측정을 했을 때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집중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 타당성. 개념이 두 개, 하나의 개념, 다른 도구로 했던 게 집중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판별 타당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개념, 서로 상이한 개념, 세 개 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해서 이 측정 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 상이한 개념이니까 당연히 이 개념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아야죠. 상이한 개념인데 상이한 개념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네, 타당성이 낮은 거겠죠. 그래서 판별 타당성, 이 상이한 개념들의 동일한 측정 도구로 측정을 했을 때 상관관계가 낮으면 판별 타당성이 높다. 서로 판별할 수 있다.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네, 챕터 3에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외적 타당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 연구 결과의 일반화. 그래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다른 상황 또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네, 그리고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측정 오차. 네, 측정 오차 꽤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측정 오차. 자, 측정 오차란 뭘까요? 측정 오차란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것이 연구의 정확도를 높인다. 네, 측정 오차,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를 줄이면 연구 정확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연구의 일반화가 어렵다. 신뢰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측정하고자 하는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반복 측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것,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게 신뢰성이라고 그랬는데, 측정 오차는 측정을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른 멀리 떨어진 값으로 나오면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측정 오차, 서로 측정할 때 벌어지는 거, 그래서 측정 오차가 크면 신뢰성이 낮아지고 연구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것이 연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측정 오차는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다른 개념의 어떤 측정, 어떤 추상적 개념이 지닌 속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 측정하려던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을 측정할 때, 예, 다른 속성 측정할 때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나는 이거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얘를 측정했으면 당연히 오차가 발생합니다. 서로 틀린 걸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가버리는 거죠. 예. 응답자에 의한 오차, 응답자의 경험이나 성격 등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 또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타인과 다른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응답자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응답자의 어떤 경험이나 성격 등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 다 특별한 다른 인식을 하는 거죠. 별도의 인식.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요 응답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의차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측정하는 장소가 시끄럽고 뭐 조용하고 뭐 커플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커플이 함께 있거나 따로 있는 경우 여러 상황에 의해서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요. 뭐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런 것도 상황에 의한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도구에 의한 오차. 측정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 내용이 모호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에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예, 아무렇게나 써버리거나 다 일본어로만 써버리거나 아니면 무응답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측정 도구에 대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고요. 측정 방법, 개인 면접인 경우에 직접 대면해서 설문지를 받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 면접, 우편, 인터넷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접 조사보다는 대인 면접 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낮습니다. 이런 측정 방법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측정 오차의 종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측정 오차의 종류, 네, 측정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써라 하는 것보다 측정 오차는 지금까지 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측정 오차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측정 대상 또는 변수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든 측정 결과가 편향되게 나올 수 있다. 측정 도구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말씀드렸죠. 전에 그 필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측정 도구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예를 들어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1cm다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cm인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 요만큼 차이가 나죠. 요만큼을 1cm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키를 측정했다면 이 자를 가지고 측정한 모든 사람의 키가 전부 다 편향되게 나오겠죠. 이게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자, 체계적 오차의 발생 유형, 편향에 따른 오차. 그래서 인구 사회 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성별, 소득, 종교, 문화와 같이 인구 사회 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된 응답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성향,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 또는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건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성향이 사회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이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사회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이 편향된 응답이 나온다. 이게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을 요 응답자의 성별, 소득, 종교, 문화 이런 부분들은 사족이죠. 뭐 남자들은 이렇게 예전에 보면 마초 성향을 가져가지고 남자들은 늘 씩씩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회적에서 바라보는 남자에 대한 감정이겠죠. 느낌이겠죠.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적인 성향을 찍으면 안 되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항상 나는 여성적인 어떤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라는 남성적인 성향으로 편향되게 응답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편견이 있습니다. 문화적 편견. 측정 과정에 문화적 차이가 개입되어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한 문화 집단에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다른 집단에서는 배척되거나 다르게 해석된다. 그렇게 되겠죠. 요 문화와 요 집단의 문화. 가까운 예로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적 그 차이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문화적 차이점도 우리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어떤 문화적 편견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된다. 태도와 행동의 다름에 따른 오차. 태도를 측정하고 행동을 예측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따른 오차. 그래서 장애인 교육 시설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다른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 오차라고 하고요. 비체계적 오차, 일관성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날씨, 기분 상태에 따라서 응답 내용이 달라지거나 질문지 내용, 당사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형태의 질문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 비체계적으로 일관성 없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비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